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한 남자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조간신문 사진으로 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사진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던 이 경로입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인데요. 북상 중인 6호 태풍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진로보다 약간 서쪽으로 온대요. 이 서울 가까이. 그러면 이 수도권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경북 포항시 항구를 보시죠. 선박들이 다 저렇게 피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어시장에서는 차수벽, 이 차수벽을 저렇게 높이 쌓아놓고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열렸는데 김영태 변호사가 오히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파행이 됐습니다. 이 박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면서 기피 신청서까지 냈지만 정작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와 말싸움까지 하더니 재판정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끝낼 수 있는 이 논란을 벌써 한 달 가까이 질질 끌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기념 촬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연뒤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 그런데 아이가 이런 글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핵 오염수 버리지 마. 글쎄요, 과연 아이들까지 끌어들일 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살다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온 재판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재판이었는데 지난달 1차전은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서 연기가 되더니 어제 2차전에서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다 말고 이 재판 못하겠다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 이제 곧 이화영 입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지금부터 이 재판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불참한 해광 대신 새로운 변호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그동안 줄곧 이 재판정에 나왔던 해광 변호사, 이 변호사는 왜 안 나온 겁니까? 이 불출석 사실 자체가 그제 밤에 갑작스럽게 이제 전해졌거든요. 이 정확한 불출석 사유가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전 재판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해광을 해임하길 원한다 이렇게 밝힌 데에 따른 연장선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사이에도 또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기일에 재판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결국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런 번복 입장을 어제 재판에서도 고수를 하려고 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해광이 오지 않은 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은 선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부인은 선임 못한다, 해임하겠다 이러니까 두 분이 일단 의견 조율한 다음에 저를 뭐 나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얘기를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해광 변호사를 대신해서 출석을 한 것은 덕수 측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법무부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나와서 주로 발언을 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이 민변 출신입니다. 또 3년 전에는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해서 친민주당 성향이다.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법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최병목 위원님, 변호인을 왜 교체를 한 걸까요? 지금까지 사실은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이재명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아온 건 사실인데 예. 이 재판에 주로 동석한 거는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였고요. 덕수에서는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 해광 측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광이 엊그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러니까 이제 덕수 측 변호인을 대신 투입한 거죠. 근데 그 투입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인의 그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런 파행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새로 바뀐 덕수 측 변호인은 이 검찰과 재판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데 불만을 토로하자 덕수 측 변호인은 내가 유령입니까? 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덕수 측 변호인은 이 증거 의견서 그리고 재판 기피 신청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는 잠시 뒤에 보고 의견서라는 거 있잖아요. 증거에 대한 의견서. 여기에 좀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제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지난 2019년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이제 보고했다. 이런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그 조서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거로 내려고 하니까 예. 요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낸 겁니다. 이건 회의와 협박에 의해서 나온 것 같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변호인은 검찰 조서를 못 믿겠다라는 건데 여기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재판은 뭐 처음 봅니다. 근데 저 김영태 변호사가요, 나중에 뭐 보니까 검사하고만 언성을 높인 게 아니고 재판장하고도 언성을 높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하고 그 이제 언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검사가 나에게 무슨 뭐 미션 받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저걸 제지하지 않느냐, 오히려 재판장에게 항의성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변호사님하고 좀 언성을 높였답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 언성을 높이느냐. 판사한테. 내가 40년 재판을 해봤지만 이런 재판 처음 본다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나 변호인 못하겠다. 사임서 제출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판사하고도 언쟁을 한 셈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한 3, 40년 그 법조 생활하면서 이런 재판을 처음 본다는데, 그렇죠. 보통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변호인 아닙니까? 근데 어제 의뢰인인 이화영 피고인의 의사와 정반대되는 일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연출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연출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재판 시작하면서 이 김영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해광 측에서 안 나오니까 덕수 측에서 좀 나가 달라는 청을 받고 고민하다가 나오게 됐다. 그럼 그 청을 누가 했는가? 덕수 측에 나가달라고 하는 청을 누가 했는가? 이화영 씨가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나중에 법정에서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 근데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에요. 법정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재판부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자체가 10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검찰의 뭐 이제 부인의 주장에서는 회유와 압박에 있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강 덕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뭐 변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강이나 덕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사소송 대리인과 다르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피고인 대신해서 선임계를 말하자면 이 계약을 하고 나서 피고인과 독립해서
변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의사가 부인과 달랐을 때는 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해광 측을 저번에 이제 부인과 있을 때 조금 좀 그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뭐 해촉하겠다 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해광을 전적으로 신임합니다. 근데 해광 자체가 부인이 봤을 때는 부인이 계약자거든요. 단순 계약자긴 하지만요. 계약을 해준 상태인데 해광이 최근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하는데 참 검찰이 이상한 게 예전에 정진상 실장도 그랬지만 그 담당하는 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근데 해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해광을 조서 유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법무법입니다. 그건 현근택 변호사 관련된 그렇죠. 근데 이제 현근택 변호사인데 그 다른 또 해광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 해광 측이 검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변론 자체가 조금 유화된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화영 전 부인의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있어서 덕수축을 내세웠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보면은 이제 재판을 조금 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이 안 당하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아마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인이요. 재판부 못 믿겠다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심사하는 기간 동안은요. 구속 기간이 그냥 중지가 되는 거예요. 중지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그 3년 다 채우고 하루라도 더 있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정도를 군대에 더 있으라는 것처럼 구속 기간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청을 하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재판부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피 신청한 거 맞습니까? 했더니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게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었고 이렇게 기피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 내 의지와 다르고 사실과 다르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광 측과 계속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직접 이 전 부지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주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국 잠시 뒤에는요. 오히려 이 변호인과 검사가 말싸움까지 했습니다. 뭐 당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나중에는 이 재판 못 믿겠다라면서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사임서 내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재판은 또 파행이 된 겁니다. 지난 7월 25일에 한 번 파행이 됐죠. 그래서 다시 열린 게 어제 재판인데 또 파행이 된 겁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나 이 재판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게 됐습니다.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그 민변 출신들이 했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같이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분은 나와서 했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그 거부되니까 그냥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번 재판 그냥 무마하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원래는 저 이화영 피고인의 배우자가 지난 그 7월 25일 재판에서 그 변호사 해임하는 거 그걸 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빠르면 이화영 피고인이 그때 법정 증언이 나왔을 수 있어요. 나왔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7월 논란 25일 날. 예,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법무법인 해광에 서민석 변호사 해임한다. 그것 때문에 재판이 공전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필요적 변론 사건. 예, 그렇죠. 그다음에 8월 1일은 어차피 휴정이고요. 2주 만에 열렸는데 또 이렇게 돼갖고 공전된 거 아닙니까? 그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는 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을 못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케이스고 예. 어제 뭐 자기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니까 재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또 광복절이니까 법정 공휴일이니까 2주 후에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7월 25일에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가능했던 거를 빨라야 8월 20일 약 한 달 정도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온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단계에서 이 진술이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 포착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쪽에서 그러다가 뜨거 하면서 뭔가 긴급 뭔가 뭘 써야 되겠다,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화영 피고인이 일단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증언해버리면 그걸로 굳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끔 최대한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특별면회 신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 진술을 번복한 거를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을 증언하려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조금 어떻게든지 좀 멈춰보자 그런 거겠죠. 짧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그 진술 과정도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이 진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정에서 조서만 읽으면 됩니다. 원래의 태도와는 달리 예를 들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저희 지금 피고인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재판정은 맞습니까? 맞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증거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조사 단계와 달리 법정 증언은요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여간 시간을 최대한 벌어 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측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미 7월 11일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25일에 가서 그 법정 증언을 본인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하지 않고 그 이미 진술한 내용을 제출해놨으니까 그 증거에 동의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김영태 변호사는 나와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 절차를 못하도록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바뀐 진술 자체가 검찰의 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뭐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개월을 있다가 막판에 가서 진술을 바꾸는데 그 형량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얘기가 있을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죄로 가면 2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데 이 금액 자체를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부담을 해서 진술을 바꾸게 되면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있고요. 뇌물 액수가 낮아지면서 형량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에 당하지 않았냐라는 것들이고 그 주장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 부인, 가족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해광 측을 데리고 계속 피고인을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들은 충분히 해광 측도 9개월간은 거기에 그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꾼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뇌물죄로 쌍방울과 어떻게 됐고 대북 송금 자체를 쌍방울이 왜 어떤 불법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제가 3자 뇌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것은 이미 검찰은 영장 청구는 준비 다 돼 있어요. 시점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본인들이 진술조서에서 그 진술을 번복해서 바꾼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영장 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하려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 실심사를 받을 때 최수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진술한 거를 법정에서 예스라고 증언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줘야 기각이 안 나올 공산이 크지요. 적어도 재판정에서 증언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검찰의 조사가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판장에서만 얘기한 것만 증거 채택이 됩니다. 사법 시스템이.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검찰은 지금 신중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이미 시점만 조율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재판장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을 때 검찰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법정 증언에 대해서 검찰이 집요하리만큼 지금 하고 있고 방어권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는 변호인들은요 이걸 절대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영장을 신청하는 시점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요. 원래 7월 25일 날 열렸으면 비회기 중에도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는 대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8월 22일 날 재판이 아무리 빨리 열려도 22일이라면
그때는 이미 국회는 회기 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완전히 민주당의 논리가 이게 무슨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고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백현동 사건하고 뭐 병합해서 칠지 따로 칠지 뭐 그것만 안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쌍방울 대부 불법 선거 사건의 경우에는 저런 식의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았으면 지금 7월 말일부터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비회기 아닙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확보되는 비회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비회기 중에 쳐달라 이거 아니에요? 비회기 중에 그래야지 뭐 본회의 체포동의안 이런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6월 19일에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영장실질심사 받고 싶으면 재판 지연 전략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얘기 자체가 앞뒤가 아예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죠. 예.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사의 재판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규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15, 13일에 구속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재판을 늘려서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는 몰라요. 그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얘기고요. 민주당이 꼬였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설마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여당과 협의하에 그 기간은 비회기로 지정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논의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과연 회유와 압박인가의 문제입니다. 덕수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 그리고 압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의 한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당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당신한테 이익이다. 네. 진실에 부합되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란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과정. 예. 그게 검찰 수사의 기법이다. 중요한 기법이고 근데 그걸 회유다, 압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하. 자, 최병무 의원님, 물론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있지만 이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형량을 뭐 감경해 주거나 그런 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당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일까요? 그러니까 설득일까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려면 최소한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징역 10년을 징역 5년으로 감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그 협상이 돼야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바로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진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러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진실대로 얘기 안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데 이제 국정원문건 나오고 김성태 전 회장이 실토하고 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실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걸 회유라고 하면 검찰은 수사를 접어야죠. 예. 그렇죠? 저는 그거는 회유가 아니고 수사입니다, 수사.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진술 번복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예. 처음에는 거짓으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면서 진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후자죠. 뭐 이렇게 잡혀가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이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나중에 여러 가지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증거 자료, 증언 이런 게 나오면은 야, 이거 내가 계속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형량만 키우겠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오히려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자. 대개의 경우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화영 씨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자고요. 이 쌍방울 그 대북 불법 선거 저기 관련해갖고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평행선이었어요.
평행선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게 뭐냐면 안부수 씨의 법정 증언이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북한 사람들 만나고 오면은 국정원에 다 보고를 했고 그 국정원에서 그거 내 보고를 듣고 생산한 문건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법정 증언에서 해요. 그래서 저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해갖고 국정원의 2급 기밀 문건을 확보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봤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그게 맞고 이화영이 그 거짓말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문건을 생산한 직원까지 법정 증인으로 불러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버텨봤자 자기가 독박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정할 거 하면서 본인의 이제 형량 관리를 들어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다가 참을 얘기하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뭐 저 검찰 회유 협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 쓴 거를 원래 수사하다가 이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혹시 뭐 법인카드 사용자 중에 뭐 어떤 여성 비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하면 당신 더 세상에 창피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이제 그게 협박이나 회유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를 그런 거는 했다면. 회유 협박이라고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크게 봐야죠. 뇌물죄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가 단독 결정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근데 이 잘 보시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부지사 되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긴밀하게 서로 간에 있었잖아요. 법인카드도 갖다 쓰고 차량도 갖다 쓰고 할 만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친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과관계들도 다 따져야 되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 논리예요. 검찰은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 와서 계속해서 이 쳇바퀴처럼 얘기하는데 검찰의 주장이 정답이 아니고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재판부에 재판을 구하는 본인들의 주장 아닙니까? 예.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검찰의 주장과 이쪽 이화영이든 이재명 대표든 이쪽 방어권의 주장들이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보더라도 지금 뇌물죄 20년 이상 평생을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뭐 뇌물죄 금액 자체도 그 다른 사람이 썼다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줄이고 나서 정치자금법으로 넘어가면 최소 1, 2년, 2, 3년이면 그냥 그 정도 형량이면은 감내한다면 그 정도를 검찰이 얘기했다면 그 진술 하나로 이 정도 형량을 내고를 했다면 이게 회유의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 대북 송금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숨겨왔던 대북 송금의 진실이 밝혀지는지 그 결정적 진술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을 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북한 측에 제공한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막 극도의 그 주목받을 행동을 하면서 그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결국 그 유동규, 남욱 지금 그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월이나 뭐 9월 안에 연관서 구속이 됐고 지금 뭐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대북 송금. 배후에서 지금 진술 바꾸라고 계속 종료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두 가지 요건 맞으면 무조건 구속이죠. 네, 결국 8월 22일 빨라야 그때 다시 한번 세 번째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또 관심을 끄는 게 하나 있었대요. 방청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답니다. 방청석이 꽉 찼다던데 누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바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을 한 건데요. 어제 저희 기자들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제 다른 취재차 간 다른 사람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예. 기자 수보다 이 지지자들의 수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지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퇴정할 때 직접 다가가서 힘내시라, 뭐 옳은 말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예,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요. 뭐 진실만을 말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장내가 계속 떠들썩했고, 그리고 검찰에도 가서 이제 검찰 태도가 왜 저러느냐 이러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빚어졌다고 합니다. 저쯤 되면 재판정에서 저 정도 얘기가 나오면 판사가 제지를 할 법도 한 그런 수준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저건 거의 끝날 무렵에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된 그 김형태 변호사가 퇴정할 때도 힘내세요 뭐 이런 그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거거든요. 변호사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 어제 그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반 방청석이 57석이라고 그래요. 예. 57석을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이 다 차지했대요. 그러고서도 모자라서 한 10명 내지 20명 등 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오늘 아침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들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어제 방청을 했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고 뭐 검찰을 좀 비판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올 것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이 전 부지사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얼마 전에 나는 뭐 얼굴도 모른다라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전화 통화를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저렇게 가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재판에서 결국은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재판에 저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뭐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연기시키는 데서는 일정 부분 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뭐 항상 양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그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제 그 김영태 변호사의 경우에 사실상 그 이화영 그 피고인 앞에서 위증하라고 위증 교사한 셈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변호사법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그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의뢰인의 그 의사와 반하는 이상한 엉뚱한 그 언동을 하고요. 예. 이런 게 그 검찰 측에서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 사유가 된다는 거죠. 징계 신청 사유가 되니까 아마 이제 검찰 측에서 징계 신청 할 것 같고요. 그 위증교사 이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그거를 늦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보면 또 자기 발등 찍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현재 크게 뭐 이제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거 이게 아직은 부실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검찰은 지금 모든 유동규 남욱 씨도 그랬지만 진술에 의존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장에서 혼나고 있는 건 유동규 씨예요. 예.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제대로 된 진술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신작 소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책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어제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보다 오히려 변호사가 더 관심을 받는 그런 재판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파행시킨 그런 재판이 됐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검투사 같은 존재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의뢰인이 등대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다. 과연 어떤 등대가 됐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실체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실명까지 언급을 했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증거로 말해라. 자, 그런데 검찰은 실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거 없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을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녹취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 됐든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검찰도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문서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송영길 전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인데요. 지난 2021년 4월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OX는 뭐예요? 예, 이 민주당 의원들 이름 옆에 이 OX 형태로 참석과 결석 이 부분이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하고 참석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는 의원이 1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윤관석 의원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이 이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윤 의원 구속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돈봉투 의혹 취재를 할 때 이 OX 파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본인도 동그라미로 표기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뭐 참석 불참 이 얘기가 아니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할 성향이나 의사가 있을 법한 의원들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좀 더 설득이 필요한 의원들은 X표를 쳐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성만 의원이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초반에 이제 지라시 형태로 의원들 명단이 나왔을 때 그 안에 내가 왜 있냐고 했더니 이 의원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를 줬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그 의원의 주장인데. 예, 주장인데 이제 송 전 대표를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측에서 이제 명단을 추려서 냈던 것이 동그라미 X로 엑셀 파일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을 좀 더 안 해도 되고 이제 X로 돼 있는 사람들 설득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파일이다. 그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성만 의원이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청구할 때는 엑셀 파일을 아예 띄웠대요, 화면에. 그렇죠.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저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국회 본청의 그 시간에 그게 뭐 대략 그 2021년 4월 28일 뭐 오전 한 8시 전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 시간에 국회 본청에 드나들지 않아요. 그렇죠. 아침 더군다나 국회 그 외통위 회의가 있는 날 아니면 그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본청을 드나든 민주당 의원들 특정이 됐을 거고 저 명단하고 맞춰봤을 거고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사이의 통화 내용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하고는 줬고 누구는 호남이고 뭐 오빠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도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날짜별로 몇 건씩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거 맞춰보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증언 맞춰보고 그러면 저 OX 표시가 단순히 참석 불참의 표시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돈 봉투를 준 사람 안 준 사람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검찰이 다 여러 증거를 갖다 놓고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실명을 공개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다 자기는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증거로 말하라고 하지만 진술도 증거고 저런 것도 증거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도 증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입니다. 실제 검찰이 이번에 언급한 의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등 그중 4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의원 5명 중에 김남국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의 지역구를 보시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김남국 의원 빼고는 다 호남입니다. 지금 이 상황, 노치록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뭐 일각에서는 조작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편집된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그 10명 조선일보 기사에서 공개된 10명 보더라도 인천 지역구가 딱 2명 있습니다. 인천 2명하고 또 누구가 다 A하게 3개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래 거기는 300만 원 봉투 주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이성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호남은 무조건 해야 돼 했는데 저렇게 호남이 다수 나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1차 10명 그 실명 공개했고요. 어제 문화일보가 이제 2차 그 다음 날 5명 지금 방금 나왔죠.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서 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가 이 허위사실, 허위 기사를 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요. 그건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이준석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성접대 받은 적 없다. 무슨 그 유튜브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게 결국 무고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찾는 거죠. 그렇죠. 사실인지 그러니까 아닌지.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고 내가 진짜 떳떳하다고 그러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를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고소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다가 떳떳하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증거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형사소송법상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엑셀 파일 OX 놔두고 나서 녹취록과 맞춰 보니까 이게 증거다. 이게 어떻게 증거입니까? 추측이지. 정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의원들이 조참 모임만 하더라도요. 그 의원실에서요 OX를 합니다. 참석, 불참, 아니면 세모. 옳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외통위원장이니까 소위실에서 장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성만 의원은 그게 이제 지지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참석했냐 안 했냐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돈을 줬냐 안 줬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됐으면 돈을 줬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은 19명이라고 명단을 공개했으면 그들이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대야 되죠. 그런데 엑셀 파일 OX를 놔두고 녹취록과 맞춰보고 이게 증거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근데 녹취록에 뭐 줬다, 뺏겼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있는 그대로 녹취록하고 저 OX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이제 본인들이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에 한번 넘겨보죠, 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참 곤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하는 게 윤관석 의원을 구속을 시켰지만 윤관석 의원은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하도 채근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돈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 대화가 이정근 부총장이 막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알았다라고만 한 거 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윤관석 의원 측은요. 검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리고 말하자면은 윤관석 의원한테 돈 받았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의원들은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경비로 쓰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빙을 하고 증거를 말하자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소가 가능하다. 기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에 붙여봤자 이건 뭐합니까? 결국에는 신속하게 빨리 뭔가 결론을 내주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빨리 이걸 신속하게 가야지 이걸 자꾸 언론에 흘리고 뭔가 부도덕하게 보인다 하는데 예를 들어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 또 입장을 따로 밝히셨더라고요. 예. 본인은 선관위 개표위원이 되면서 회의 자체도 안 갖고 윤관석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벌써 또 녹취록과 일치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자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고소고발했다는데 아니고요. 하겠다고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 행동을 취한 사람은 제가 지금도 기사 검색해 보니까요. 공수처에 백혜련 의원이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이제 고소고발을 했고요. 이 조선일보 보도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기가 지더라도 그 뭐 무고죄로는 증거승부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성준 제 대변인 같은 대변인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오늘 중에 박성준 의원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다는 거죠. 예, 아직은 안 했지만 어제 저녁에 결정했으니까.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진검승부가 펼쳐질지.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행사가 이 기념 촬영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였을까요? 김하 활동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환상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계기로 탈핵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의 장문에서 나온 문장인지 뭐 아이가 썼으니까 아이의 뜻일 수도 있죠. 일단 저 어떤 행사였습니까? 아니 저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뭐 아동 청소년 학부모 무슨 간담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 저지를 민주당이 뭐 그 대여 공세를 벌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글을 읽은 아이는 8살이고 그다음에 6살짜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그 8살, 6살짜리를 활동가라고 표현을 했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활동가는 시민단체 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핵 운동을 벌였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이 얘기하는 저 8살, 6살 활동가가 맞다면 거의 기네스북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도 저 어린이가 어디까지 알고 저런 거를 읽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예. 그 어린아이는 최소한도 이런 정쟁적 요소에 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저거 보면서요. 저는 이제 평양이 떠올랐는데 평양에 그 나이 어린 애들 그냥 동원해갖고 뭐 아바이 수령 어쩌고 찬양하게 만들고 뭐 하는 건데 저 굉장히 힘들게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애들이 읽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물론 이제 6세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리게 볼 수 있지만 우리 30년 전에 기억해 보십시오. 92년도에 예전에 그 지구 정상화 회의 리우에 가서 11세 캐나다 당시 출신 활동가 있었죠. 3번 슬쩍 기억하시죠? 예. 당시에 얼마나 신금을 올렸습니까 어른들한테. 지구의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우리들이 부끄러워했어요.
12살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무시합니까? 지금 애들 지금 영민합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자세부터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이 전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둘러싸고 서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국민을 위한 의견 충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협박을 해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7일 자정쯤에 이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의 메일로 오늘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먼저 보내졌는데 이 발신인 명의의 일본인 야마오카 유아키였습니다. 이 어제 오후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국회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탐지 작업을 벌였고요. 국회 방호처가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청할 때까지 18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해서 폭발물을 검색했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회 방호처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 이 사실을 사후에 알렸고 경찰 경호에 대해서는 사양했으며 오늘 공개 일정은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저런 협박 메일 한 통 받고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게 과연 일본 사람이 보낸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좀 따져볼 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구체적으로 협박 메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냥 뭐 아마 장난일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자칫하면 이제 진짜 만약에 일본에서 왔다면 그 국가 간의 분쟁으로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우 혐한론자라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면 위로 올라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가족사 논란입니다. 지금 이 논란이 꺼질 듯 꺼지질 않아요. 반박하면 또 재반박이 나오니까요. 김은경 위원장의 리스크가 이젠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사 문제여서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라는 이 단어의 파장이 이렇게 길어질 줄 김은경 위원장은 알았을까요? 자, 지주현 기자, 지금 반박하니까 일단 시누이가 글을 올리니까 아들이 글을 올려요. 고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시누이가 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올케가 직접 얘기하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예, 뭐 그전 글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박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제 저희와의 통화에서는 그렇게 밝혔었는데 아직 뭐 추가 근거 자료까지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기존 주장은 100% 다 사실이고 뭐 부모님 봉양 문제라든지 뭐 이 부분을 등한시한 부분을 주장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체 부분 등이 모두 다 본인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마 장남이 밝혔고 이제 김 위원장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김 위원장 본인이 직접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고요. 예. 아마 김 위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답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김은경 위원장은 아마 이 문제는 가족사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뭐 다퉈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당무에서 지금 문제가 된 노인 폄하 뭐 이런 부분은 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여서 저는 뭐 앞으로도 아마 입장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이 혁신위원회를 매듭 지어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같은 건 다툴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마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공방까지 불거졌잖아요. 가족사까지. 예.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본인의 여러 가지 실언들, 구설
설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혁신안 발표해서 깨끗하게 혁신의 출구 전략이 일반 국민들한테 또는 당원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는 해명을 안 냈지만요. 그 장남 이게요. 사실상의 김은경 위원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나온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거기에 첨부한 서류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가 김은경 위원장의 편지 쓴 게 있어요. 예. 그걸 왜 큰아들이 갖고 있다 제출을 해요? 이게 언제 보낸 편지였죠? 1996년인데 그러니까 보통은요 편지 받은 사람이 그걸 보관하고 있죠. 자기 시아버지한테 받은 편지를 야 네가 대신 보관해. 그리고 큰아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낸다?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아들이 글을 읽을 때 엄마 그 편지 줘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그 편지가 필요해? 그러면 이런 글 해명글 올릴. 그래서 사실상 상의돼서 나온 그 해명문이다 보는데 근데 그 해명문을 보더라도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요. 거기 첨부한 게 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앞부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며느리하고 잘 지낸 것처럼 나와서 야 이게 사실이라면 신우이 그게 다 거짓말이겠는데 보니까 작성 시점이 1996년입니다. 남편이 2006년에 죽어요. 왜 남편하고 사별 후 18년을 얘기했는데 남편 죽기 10년 전 편지를 갖다가 이게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카톡 메시지 자기 아들하고 주고받은 건데 그 시아버지가 사는 전주 근방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혹시 할아버지 어쩔지 모르니까 아들 네가 좀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 전화 한 통화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역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왜 집안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단한 공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 혁신을 하러 오셨는데 본인의 노인평의 발언으로 이렇게 설화에 입술려서 개인사까지 흘러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대단한 정치를 하실 건지 모르겠고 공인으로서 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극히 그냥 집안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시누이 쪽이랑 사이좋은 이런 부분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들은 또 친밀한 관계니까 엄마 편을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집안이나 이런 풍경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킬 만큼 우리가 전파 낭비나 여러 가지 대화 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평화 발언은 거기까지 사과하고 본인이 평가받고 책임져야 하겠지만 집안 싸움까지, 집안일까지, 개인사까지 우리가 논평하는 것들은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좀 평가.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개인사니까 노 코멘트 하자는데 민주당은 왜 있지도 않은 줄리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사가 아니죠. 예. 영부인이 어떻게 개인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제가 시부모를 18년간 모셨습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논란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죠. 혁신위 얘기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내일 혁신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혁신안에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하느냐, 이 개편하느냐, 표의 등가성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지금 이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의 표가 일반 권리당원들보다 한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혁신이라는 데서 무슨 대의원제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건 결국 강성당원들,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예. 대의원제 축소 관련해가지고 김영계 의원님들도 계속 반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표님 책임론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배가 지금 산으로 간다.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지금 나온 혁신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제 폐지,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거죠. 폐지라기보다는 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생각이 들어요.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혁신안을 해야 되는데
총선과는 전혀 다른 전당대회에서 필요한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게 대의원제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혁신안으로서는 좀 당내에서는 생뚱맞다. 하지만 논의는 해볼 만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으로는 좀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이게 또 지금 현재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메신저가 흔들리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아하, 좀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그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해놓고 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그 동아일보 그 기사를 보면 3선 의원들에 대해서 감점제. 그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안에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 삼선 의원들이면 가만히 있을까요? 차라리 근데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둔 혁신이죠. 하지만 대의원제 폐지 논란은요.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고해서 나중에 논의하자 할 수 있는 어떤 의원들이 좀 많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 머무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례적으로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특별한 정치적 행사였을까요?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은 가축을 위해서 유령제를 올리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이 세상에 달리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양정마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 세상이 본받는다면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태풍 피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윤석열 정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호남 지역에 가서 저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뭐 생명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가장 최근에 오송 참사가 있었죠. 예. 아마 이런 것들을 겨냥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정치 공세성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뿐만 아니고 25일 이제 문재인 청와대 시절의 그쪽 출신 의원들을 하고 만찬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들이 그 총선을 앞두고 뭔가 영향력을 확대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자, 지금 지금 친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 얘기 나오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등장하고 이번에는 또 청와대에서 물론 당사자들은 또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끼리 좀 저녁 만찬 얘기도 나오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도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전조가 보여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공교롭게 그 25일 같은 날 부산에서 이제 첫 외부 강연을 하거든요. 아하. 또 양산이랑 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집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25일에 모이기로 한 친문 의원들 모임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이 소집을 했다. 의원들끼리 모여서 총선 전략을 짜고 대선 전략을 같이 발제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건영 의원과 그밖에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이제 원래 청와대 출신 초선 일부 의원들이 평산 책방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못 갔던 그룹 가운데 일부가 이제 이번 달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마치 무슨 문 전 대통령이 합심해서 무슨 대선 전략을 짜고 그룹을 하나 형성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지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제6호 태풍 카눈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본 규슈 서쪽 해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나라 통영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이 좀 속도가 느리대요. 온갖 피해와 이 비바람을 몰고 계속 천천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질까 걱정입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차량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음식점에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현재 태풍은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등 위험 지역 주민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신칸센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내일 오전 9시쯤 남해안을 거친 뒤 한반도 내륙을 그대로 관통할 걸로 전망됩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더 틀면서 수도권도 직접적인 영향에 들게 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 영동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중심부를 지나 북쪽으로 그대로 이동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태풍의 강한 비바람을 카누는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부는 여전히 강등급 규모입니다. 특히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며 많은 피해를 입힐 걸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 태풍 또 온다네요. 정말 걱정이 큰데 이게 당초 알려진 것보다 약간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답니다. 이러면서 지금 서울 동부 쪽 이쪽은 좀 피해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어디쯤 어떻게 지나고 있나요? 어제 이 강원도 사시는 분 말씀 들으니까 뭐 바람이 세게 불고 지금 여름 날씨는 이미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벌써 느껴지신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9시 50분 이제 10시가 됐는데 오전 9시 기준으로 보면은 태풍 카눈이 지금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3km 속도로 이제 북동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카눈이 오늘 오후 9시쯤에 이제 제주도 서귀포 동남동 쪽에 그 남동쪽 부근으로 상륙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비가 계속 오면서 10일 오전에는 남해안에 도착한 이후에 전국을 관통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 피해 없도록 지금 뭐 차수벽은 물론 또 한 번의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또 무더위에 에어컨 없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에어컨 누가 발명했는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던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잘 돌아가던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리를 맡겼겠죠. 그런데 맡겼는데 수리를 마쳤는데도 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자 화가 난 에어컨 주인. 그렇다고 난동까지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얼마나 심한 항의를 했길래요? 50대 남성 A씨가 그제 오후 2시 25분쯤에 한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에 찾아가서 에어컨을 수리했는데도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추가로 수리 비용이 더 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수리하면 거기에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흉기를 들고 여성 직원을 위협하고 집기라든가 물건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부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원래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1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원룸 그 관리업체에 청구를 했는데 관리업체에서 그 1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추가 수리 비용이 더 든다. 내가 10만 원 지금 환불도 안 해주고 환불이라기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보전을 안 해주면서 추가로 비용을 더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지금 이 말에 화가 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게다가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네, 이 난동행위가 10분간 이어지는데요.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여직원까지 위협을 하면서 물건도 뭐 마구 부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업체 대표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업체 대표까지 이제 쫓아가는 행각까지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넘어져서 본인도 다치기도 했었고요. 일단 남성은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잘못도 아닌데 돈을 더 내라고 해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더위에 아무리 짜증이 난다고 해도 이게 흉기까지 휘두를 일입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대표는 손바닥이 다쳤는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 짜증날 때는 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또 흉기난동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미리 막아서 다행이지. 이번에는 어디였느냐? 동대구역이었대요. 그 KTX 다니는 그 사람 많은 동대구역.
어떻게 된 일입니까? 30대 남성이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경에 동대구역 대합실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두리번 했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요. 예, 저 남성이 뭐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 마스크를 쓰고 동대구역 안에 들어가서 두리번 하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사회복무요원이 재빨리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자, 지금 대합실에 어슬렁어슬렁 들어가요. 근데 저 남성에는 손에는 지금 흉기가,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공격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흉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저렇게. 예. 네, 흉기를 떨어뜨려서 이제 사회복무원이 재빨리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이 꺼내려던 흉기와 더불어서 가방 안에 추가로 또 다른 흉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흉기가 2점에 있었던 것이고 메모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써있는 메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저 메모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을 했다. 나를 다른 사람 살인하라고 조종을 한 거다. 나는 지금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면 경찰의 조종을 받아서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래놓고 동대구역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또 다른 이 흉기 난동 발생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복무요원의 눈썰미가 위기를 막았군요. 이 사람이 역사에 들어와서 체포되기까지 7분이 걸렸어요. 지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금 전국에 경찰이 미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대하고 지역 경찰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나마 요즘에 미리미리 근데 왜 또 저런 짓을 했대요? 일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보신 메모처럼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메모도 있고 그런 진술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정신질환에 기반한 어떤 우발적 모방범죄, 계획범죄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A씨의 정신질환 관련해서 병원 의무 기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이제 모방적이거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이렇게 무차별적인 범죄가 지금 너무 발생해서 국민들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형이 감경되거나 다른 뭐 신림역 사건의 뭐 모티브를 받았다라고 해서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고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혹여라도 청소년들이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분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서현역 사건 때요. 그 희생하신 여성 60대 여성 남편이랑 저녁 식사하러 가다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그 여성의 발인식이 어제 엄수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하늘나라에 여행 간다고 생각해. 남편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곧 우리도 여행 갈 거야. 우리 캄보디아 여행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당신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나중에 뒤따라. 더 이상은 제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발인식이 저렇게 엄수가 됐군요. 어땠습니까? 60대 여성 희생자의 발인식이 어제 오전에 엄수가 됐는데 이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서 비공개로 치러졌거든요. 그 자리에는 남편, 아들, 딸, 사위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배웅을 했고 특히 대학교 때부터 평생을 같이 했던 남편이 내내 흐느끼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거기 가족들이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엄마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해. 이렇게 추모글을 썼고 일반 시민들도 그곳에서는 아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가족분도 힘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왜 저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정말 광인 한 명에 의해서 희생을 돼야 되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놓치기 아까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요즘에 그냥 뭐 주변 둘러볼 여유가 없죠. 내 앞길, 내 살길 찾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참전용사의
얘기라고요? 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가 인천 남동구의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서 2개 단체에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00만 원씩 2천만 원. 예, 총 2천만 원인데 바로 80세 박준규 씨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데 매달 받는 국가유공자 수당하고 국민연금을 저축해서 기부금을 마련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국가유공자 수당이 그 얼마라고, 국민연금이 얼마라고, 그걸 모아서, 물론 1,000만 원이 누구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분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저 어르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든이시고 또 연금하고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사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뜰하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신 건데요. 예로부터 항상 국가에서 받는 그런 도움을 너무나 기뻤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1966년에 베트남 전쟁에 육군 병장으로 참전을 하셔서 33개월간 이제 복역을 하시고 전역을 하셨고요. 그 후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서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이것을 좋은 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돈을 모아오시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그래서 현금을 그냥 빼셨답니다. 일단 빼놨어요. 뺐어요. 그리고 구청으로 가서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좋은 데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담당자께서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초록 아동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위기 가정의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이제 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1,000만 원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그 남동구의 사회복지 시설과 취약계층의 그런 가족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뭐 내가 2천만 원 모았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렇게 좋은 곳을 찾아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 다가오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 폭풍우가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 건물 지붕이 완전히 찢어진 곳도 있고 그리고 뭐 대형 나무들이 아예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전 사태도 속출해서 한때 11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항공편도 만여 편 이상 취소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집이 저렇게 폭삭 주저앉고요. 모든 집기들이 저렇게 완전히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벼락까지 오면서 인명피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특히 10대 소년이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집을 나섰다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쓰러져서 깔려서 죽는 사고, 그러니까 최소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만큼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우, 저게 뭐야 진짜. 레벨 등급 4 단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토네이도 위험인데요. 10년 만에 처음 수도로 이런 강한 토네이도가 발령주의보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심각한 폭풍 피해 미리 경고된 상황이고 미국 동부 전 지역에 지금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니까 저거 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람 소리가. 네, 집 밖에 나가시지 않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 소식이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아, 정말 살면서 켄터키가 워낙 이 평소에도 토네이도가 많이 이렇게 오는 지역인데 그런 주인데 그분도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본답니다. 야. 자, 요즘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면서 최고의 순간 언제입니까? 그렇죠. 역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내가 가면 주인님 놀아주세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 강아지도 그런데 왜 주인이 아닌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저렇게 나가려고 해요. 근데 강아지가 오더니 주인님 저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이고 같이 놀아줘야지 어디 가요? 에이 일로 와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같이 놀아 하니까 이 애교에 녹아버렸나. 그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던 주인 같은 분이
저렇게 자전거는 옆에다 두고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하거든요. 우리 주변 옆집 강아지 같은데, 그런데 저 영상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말 저 예쁜 골든 리트리버의 주인 같잖아요. 네. 강아지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170만 원 정도나 되는 전기 자전거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도둑이었어요, 저 사람? 도둑이었는데도 저렇게 강아지가 저 도둑을 보고 반기는 거예요. 아, 도둑이면 쫓아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둘이서 이제 대화도 하는데요. 이 도둑이 이 리트리버를 너무 좋아하면서 쓰다마 주니까 뭐 이렇게 뒤로 누워서 리트리버도 너무 좋아하면서 네. 뭐 도대체 니네 아빠 어디 가셨니? 이렇게 차고 열고 다니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네. 리트리버가 막 더 달라들고 얼굴을 핥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뭐 이러면서 영상을 찍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전거를 가져가긴 가져갔나 봐요.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네, 경찰이 이 도둑을 찾으려고 영상을 배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너무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반려견인데 집 지키라고 지금 있는 개가 저 도둑 오는데 오히려 도둑한테 애교를 떨어요, 지금? 저 도둑이 반려견을 좀 키워본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이 영상을 공개한 주체는 경찰이거든요. 오. 샌디에이고 경찰국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얼굴 보시고 제보해달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예. 댓글들이 댓글들이? 범인을 안다는 정보가 아니라 아, 이 범인 너무 엉뚱하다. 도망 안 가고 지금 강아지랑 놀고 있잖아요. 오, 또 여유 강아지의 있네. 사랑스러움. 도둑도 품어준 이 강아지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댓글이 많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도둑은 도둑이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저씨 자전거 가져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니까요. 저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 도둑은. 저희는 1분만 기다리시면 돌아옵니다.